지금 세계 곳곳의 대학에서는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0년 넘게 한국을 연구해온 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베이커. 그런데 그가 한국을 전 세계의 모델로 꼽은 이유가 의외였습니다. 반도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K-팝 때문도 아니었죠. 그가 본 것은 훨씬 더 오래된 무엇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지켜온 어떤 힘. 그리고 그것은 한 미국인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미국인 교수는 한국에 무엇을 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한 미국 청년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1971년이었어요. 26살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3년만 일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게 바였습니다. 그가 가진 계획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강단에 서서 매일같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인이지만 한국 이름까지 가지고 있죠. 백동우. 한국 도시 하나를 자기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평범한 미국 청년이 어떻게 한국 연구에 평생을 바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원래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대학 시절 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고 하와이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12개월 동안 하와이에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3개월은 대만에 가서 직접 체험했죠. 그 15개월 동안 그는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졸업 후에도 다시 동아시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평범한 미국 대학 졸업생이 자기 돈으로 아시아행 비행기표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민하던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이 한국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비행기 값도 대주고 살 곳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베이커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국이라. 그가 그때 떠올린 생각을 본인이 훗날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솔직하고 인간적이에요. 한국이 중국과 얼마나 다르겠어. 이게 그가 한국행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동아시아니까 비슷할 거야. 중국 옆에 붙어있는 나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야.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자기가 얼마나 몰랐는지 모른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곳인지 그땐 정말 짐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한 한국행.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한반도 남서쪽 끝 광주라는 도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첫날 그는 바로 알아챘어요. 자기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요.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음식, 자기만의 풍습.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봉사단이 마련해준 작은 하숙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 가족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베이커도 한국말을 거의 못했죠. 그들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밥이었죠. 미국에서 자란 그에게 빵과 우유는 익숙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하숙집에서는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정말 힘들었다. 아침에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어색했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어요. 김치도 먹게 됐고 된장찌개도 좋아하게 됐죠. 한국말도 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고 하숙집 가족과 농담도 주고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요. 3년이 지나갑니다. 평화봉사단 활동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베이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중국학을 계속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중국학을 그만둡니다.
대신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해요. 1983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1987년부터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강단에 선 시간만 거의 40년이에요. 3년만 잠깐 거처가를 둔 나라가 그의 평생이 됐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왔던 그 작은 나라가 그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과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치도 아닙니다. 한복도 아니에요. 한글도 아니죠.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따로 정해진 이름이 있는 어떤 감정입니다. 정. 한 글자죠. 한국인에게 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부족하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더 깊으며 친절이라고 하기엔 끈끈해요. 그래서 외국인 학자들도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는데 애를 먹습니다. 어떤 영어 단어를 써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거죠. 베이커 교수가 광주에서 처음 마주친 것이 바로 이 정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는 그 감정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미국에서 자란 청년에게 한국 하숙집의 풍경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하숙집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면서 자꾸 음식을 더 권하는 거예요. 먹어. 더 먹어. 많이 먹어. 베이커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을 권하는 것이 신뢰에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만 먹게 두는 것이 예의죠. 그런데 한국 하숙집 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그가 그만 먹겠다고 해도 자꾸만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베이커는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음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잘 챙겨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가 객지에서 혼자 지내는 외국인 청년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베이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빠짐없이 겪는 일이에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어디서 왔든 똑같습니다. 그들의 SNS와 유튜브 영상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끝없이 올라옵니다. 한 미국인 유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친구 집에 처음 초대받아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밥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친구 어머니에게 처음 인사할 때는 보통 만나서 반갑다는 정도의 말을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한국 어머니는 제가 굶고 있을지부터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밥은 먹었냐? 이 말이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와 거의 같은 인사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처음 들으면 정말 자기가 배고파 보이나 싶어서 자기 옷을 내려다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상대가 잘 먹고 잘 지내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마음. 그것이 한국식 인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동네 시장에서 과일을 샀는데 사장님이 사과 2개를 더 봉지에 넣어주셨어요. 돈을 더 내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와서 객지 생활 힘들 텐데 많이 먹어. 그 외국인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때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와본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사실이었다고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다는 거죠.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이런 현상에 주목합니다. 정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정서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가족처럼, 가족을 이웃처럼, 이웃을 공동체처럼 대하는 사고방식. 그것이 수천여 동안 한국인들이 만들어온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또 있어요. 이 정이라는 감정은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 광주의 하숙집 어머니가 보여준 마음과 2026년 서울 동매시장 사장님이 보여주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도시가 변해도 한국인의 가슴 속에 그 감정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베이커는 광주에서 그 감정에 처음 닿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죠. 그 따뜻함은 훗날 한국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국을 한번 보세요.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요. 그런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한반도가 끼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중국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나라가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큰 나라 둘 사이에 낀 작은 나라는 보통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한쪽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둘이 싸울 때 짓밟혀 사라지거나. 세계사를 보면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수많은 작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렇게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베이커 교수가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력한 이웃을 두고도 2000년 동안 자기들만의 문화 정체성과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온 것이 정말 놀랍다고요. 작은 나라가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그의 한국 연구의 핵심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숫자로 한번 따져봅니다. 한국이 단일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68년부터 계산해도 1350년이 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자기 글자를 만들었고, 자기 음식을 발전시켰고, 자기 옷을 입었고, 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중국에서 한자를 받아들였지만 한국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 글자가 그렇게 탄생합니다. 자기 백성이 글을 읽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군주가 백성의 문해력을 위해 직접 문자 창제를 주도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커 교수는 한국 과학사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가 외국인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사례 중 하나가 조선시대의 천문 관측 기술입니다. 도마시아에서 가장 정밀한 천문 관측 기록을 남긴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별의 움직임, 해와 달의 식, 행성의 위치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그 자료들이 오늘날까지도 천문학 연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거북선 이야기도 빠지지 않아요.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은 세계 최초 철갑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함대를 작은 조선 수군이 막아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그 배였죠. 베이커 교수는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한국이 작은 나라였지만 결코 수동적인 나라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나라의 침략도 있었고 결국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놓지 않았어요.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은 다시 자기 나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이 끈질긴 정체성에 주목합니다. 마이클 세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는 한국을 가리켜 고래 사이의 새우라고 표현했어요. 큰 고래들 사이에 끼인 새우. 그런데 이 새우가 잡아먹히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을 지키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베이커 교수가 평생 연구한 것도 바로 이런 한국의 독특함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0년 전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삶이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53년 한국전쟁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7달러였어요. 67달러.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이요. 그게 어느 정도 가난이냐면요. 같은 시기 아프리카 가나가 1인당 약 158달러였습니다. 인도가 약 82달러였고요. 한국은 그 인도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당시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봤어요. 한국을 복구하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흔했습니다. 이 말은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거든요. 3년이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남한의 제조업 시설 42%가 파괴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탔어요. 종로거리에 서면 사방이 잿더미였고 부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전쟁터가 됐죠. 전쟁 난민이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으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을 잃고 떠도는 처지였던 거예요. 의약품도 식량도 옷도 부족했어요. 미군이 나눠주는 분유와 밀가루로 끼니를 잇는 가정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두고 그 시절의 분유 맛을 기억한다고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 언론들의 판단이 틀렸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석유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고 철광석도 거의 없었어요. 자본도 없었습니다. 외화는 바닥났고 외국에서 빌려올 신용도 없었죠. 기술도 없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인은 고급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거의 갖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북쪽에는 여전히 휴전선이 그어져 있었고 언제 다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이면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그 시절 한국 어머니들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여성들이 가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엮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발을 만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렵지만 가발은 1960년대 후반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장 안에는 수백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머리카락을 다듬고 묶고 엮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한 올만 잘못 묶여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일을 멈출 수 없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가발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백화점과 상점으로 수출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자신이 쓰는 가발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가발 한 상자 한 상자가 한국에는 귀중한 외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임금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많은 가정에게는 그 돈이 희망이었어요. 부모들은 그 돈으로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부모님께 약값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새 옷 한 벌 사지 못해도 가족의 내일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매일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사막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시 공항에는 가족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어린 자녀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도 있었고 몇 년 뒤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 남기고 비행기에 오르는 가장들도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지었어요.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숙소 벽에 자녀 사진을 붙여놓고 버텼다고 해요.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그렇게 번 달러를 한국으로 보냈죠. 그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학비가 되었고 부모님의 약값이 되었고 가족의 미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돈이 한국의 외화 부족을 메웠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은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발에서 신발로, 신발에서 옷감으로, 옷감에서 철강으로, 철강에서 자동차로 한국이 만드는 물건이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68년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포항 영희만 바닷가에 섰을 때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공장도 없었고 하늘로 솟은 굴뚝도 없었어요. 바닷바람만 거세게 불어오는 허허벌판이었죠. 그런데 박태준은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계획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철광석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세계은행에 자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죠.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제철소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강을 만들지 못하면 자동차도 만들 수 없고 조선업도 키울 수 없고 산업화를 이룰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빌린 자금을 바탕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공장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우양우다. 오른쪽으로 돌면 바다다. 죽기 살기로 해보자는 뜻이었죠. 공사 현장은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부실한 구조물이 발견되면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시설도 과감하게 허물고 다시 만들었다고 해요. 돈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지만 품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포항제철에서 첫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직원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허허벌판 모래밭에서 시작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때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그 제철소는 이후 한국 산업화의 심장이 됩니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제철소가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그 마음이 한국인들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베이커 교수가 평생 한국을 연구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회복력은 단순한 경제 통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세계에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나라들이 많았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나라,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 그런데 그 중에 한국처럼 한 세대 만에 다시 일어선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폐허에서 공장이 들어섰고 길이 깔렸습니다. 영웅의 이름도 역사책 첫 페이지의 기록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 아침 시작된 평범한 하루들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서 100년이 걸린다던 나라를 한 세대 만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폐허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살아있던 곳은 일터만이 아니었어요. 교실에서도 책상 앞에서도 똑같이 살아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정부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공장이었을까요? 도로였을까요? 아니면 병원이었을까요? 답은 학교였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외국 학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보통 전쟁에서 회복하는 나라는 경제 기반부터 다시 세웁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항만을 정비하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한 그 시절에 한국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에 학교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1954년부터 한국에서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모든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정책이었어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도 학교를 지었고 산골 깊은 곳에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섬마을에도 학교가 들어섰죠. 교실이 부족하면 천막을 쳤고 천막도 부족하면 운동장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가르치는 학교도 많았어요. 한 교실에 70명, 80명이 빽빽하게 앉아 수업을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농촌이나 임시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흙바닥에 앉아 칠판도 없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 권의 교과서를 5명이 돌려보고 연필 한 자루를 두 동강 내서 둘이 나눠 쓰던 시절이었죠. 겨울이 되면 교실 안에 작은 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손이 시려서 글씨를 쓰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작은 난로 주변에 다 같이 모여 손을 녹이던 풍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추억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에 가는 발걸음만큼은 빨랐습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깨워서 책가방을 챙겨주셨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들고 십리길을 걸어 학교로 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종이로 만든 우산을 쓰고 갔고 눈이 오는 날에는 검정 고무신이 발에 시겨도 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학교 안에는 작은 풍경 하나하나가 사연을 품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떤 아이는 도시락을 못 가져왔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점심을 싸줄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자기 도시락을 슬쩍 옆으로 밀어주거나 반찬을 한 숟갈 덜어주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랬어요. 그 시절 한국 학교에는 그런 풍경이 흔했습니다.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반찬도 가지각색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김치만 가져왔고 어떤 친구는 멸치 몇 마리,
어떤 친구는 흰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나 조밥을 싸왔습니다. 부끄러워서 도시락 뚜껑을 살짝만 열고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도 친구들끼리는 서로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놀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문방구에서 공책 한 권 사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공책이 부족해서 한 페이지를 위아래로 나눠 쓰기도 했고, 다 쓴 공책의 빈 여백을 골라 다시 사용하기도 했죠. 연필도 다 닳을 때까지 깎고 또 깎아서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버렸습니다. 그것마저 아까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지만 학교는 단순한 공부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 학교에는 운동장이 있었고, 운동장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 안에서 아이들은 사람 되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갈 길은 또 두 길이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집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갔고, 형편이 안 되는 집 아이는 일하러 갔어요. 공장으로, 시장으로, 농촌으로요. 그런데 그 시절 한국에는 일하러 간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학이었어요. 야학이라는 말,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를 다니는 것을 야학이라고 했죠.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에는 야학이 정말 많았어요. 낮에 공장에서 일한 청년들이 저녁이 되면 모여서 글을 배웠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칠판 대신 벽에 종이를 붙여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는 거예요. 손이 거칠고 옷이 더러워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이 부끄러움보다 더 컸으니까요. 야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특별했어요. 정식 교사가 아니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학교 공부도 바쁜 대학생들이 저녁 시간을 쪼개서 야학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월급도 받지 않고 차비도 자기가 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야학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어머니들도 계셨어요. 자식이 학교에서 받아온 일기장을 봐주고 싶어서, 자식이 쓴 글을 직접 읽어주고 싶어서 야학으로 가신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어머니가 10살짜리 자기 자식 옆에 앉아서 가나다라를 배우는 모습. 가끔은 자식이 어머니의 글씨를 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작은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것이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외국 학자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쇼카 모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원제는 India is broken. 직역하면 인도는 깨졌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두 개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죠. 이 책에서 아쇼카 모디는 한국과 인도를 비교합니다. 1960년대에 두 나라는 거의 같은 출발선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IIT 같은 엘리트 대학에 자원을 쏟았어요.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만든 것이죠. 반면 한국은 시골 구석구석에 초등학교를 깔았습니다. 아쇼카 모디가 책에 쓴 표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모든 아이에게 교실을 만들어줬고, 인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연구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교육을 받고 산업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들도 일터에 나갔죠. 나라 전체가 하나의 생산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도는 천재 몇 명이 실리콘밸리에서 빛났지만 나머지 수억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국은 모두를 위한 판을 깔았다는 것이 아쇼카 모디의 결론이었어요. 그것이 한국과 인도의 가장 큰 차이였다는 겁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보통 농촌 개량 사업을 떠올리시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었어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 문고가 생겼고 부녀회에서 한글 교실이 열렸어요. 글을 모르는 어른들이 모여서 가나다라를 배우는 풍경이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을 문고는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책 몇 권 꽂아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작은 공간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른들이 그곳에 모여 책을 빌려갔어요. 자식들에게 책을 사줄 수 없는 부모들도 마을 문고에서 책을 빌려다 자식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971년 광주에서 베이커 교수가 본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동신중학교 학생들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새벽까지 책을 펴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는 자주 봤다고 합니다. 책상도 변변치 않은 집에서 호름볼 하나에 의지해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죠. 베이컨은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도 가난한 학생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본 한국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자식 책값을 위해 부모님이 무언가를 포기하시는 모습.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배움이 단순한 출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고, 자식이 부모에게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었습니다. 배움은 한국인들에게 출세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1997년 겨울, 나라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던 그 시절을요. 한국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한국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도 직전이라는 말이죠. 그 발표가 나오기 직전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적어도 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어두웠어요. 한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거리는 무거웠습니다. 회사들이 줄지어 문을 닫았어요. 30대 그룹 중 절반 가까이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한보와 기아, 진로 같은 대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우그룹까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죠. 직장을 잃은 가장이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가장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식탁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정부도 무력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외환 39억 달러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작은 단체였어요. 1997년 11월 20일 새마을 분여회 중앙연합회라는 단체가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락지는 손에 끼는 반지를 가리키는 옛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금반지를 모아서 나라빚을 갚는 데 보태자는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원들끼리만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신문에 보도되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1998년 1월 KBS 방송국이 정식으로 금 모으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전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앞과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 한 분이 결혼 반지를 빼서 들고 오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어요. 손가락에는 반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봉투에 반지를 담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살아야 우리 자식이 살죠. 옆에는 갓난아이를 하는 젊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손에는 자기 아이가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자식이 받은 첫 선물을 나라에 내놓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같은 부모로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날 김수환 추기경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 십자가를 내놓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 끌려가서 평생 고통받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금반지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평생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라고 해봐야 정말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마저 내놓으신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해외에 살던 동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독일에서 한국 동포들이 자기 금부치를 들고 영사관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모국이 무너지는 것은 볼 수 없다는 마음이었죠. 석 달 동안 모인 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게로 따지면 227톤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약 18억 달러치였어요.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351만 명.
당시 한국 인구가 약 4,600만 명이었으니 국민 13명 중 1명이 자기 금부치를 내놓은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명 중 1명.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 1명이,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 중 1명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 중 1명이 자기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자기 사적 재산을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내놓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한국은 IMF에서 빌린 195억 달러를 2001년 8월 23일에 전부 갚았습니다. 당초 상환 예정일은 2004년 5월이었어요. 3년이나 앞당겨 갚은 거죠. 신청부터 졸업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년 8개월이었습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에 한국처럼 빨리 극복한 나라는 없었다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IMF 지원을 받은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회복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일부 나라는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사건은 베이커 교수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내 결혼 반지가, 내 아이 돌반지가 우리 모두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352만 명의 가슴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는 감각.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번 다시 일어선 한국이 이제 세계의 시선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이 발표한 세계 문화 영향력 순위가 있었어요. 그의 한국의 순위는 31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기관이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 한국이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요? 7위였습니다. 5년 만에 31위에서 7위로 24계단을 뛰어오른 거예요. 매우 드문 상승폭이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문화 강국들도 같은 기간에 이만큼 올라가지 못했어요. 또 다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함께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한류 팬의 수가 약 2억 2,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억 2,500만 명. 일본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영국 인구의 3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았을까요? 대부분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한국말이 어떤 말인지, 한국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아는 외국인은 정말 드물었어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북한과 헷갈리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국이 3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BTS입니다. 2017년경부터 세계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한국 그룹은 2020년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이후로 BTS는 한국 경제에 매년 약 37억 달러의 기여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음반 판매, 공연 수익, 굿즈, 그리고 BTS를 보러 한국에 오는 관광객까지 다 합친 수치예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2021년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28일 동안 1억 6,500만 시간이 시청됐어요. 당시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1위에 올랐고 미국 에미상에서 6개 부문을 수상했죠. 비영어권 드라마가 에미상을 받은 것은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BTS와 오징어 게임이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에 가까웠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게 됐을까요? 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어요.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처음 세 곳, 학생 740명으로 시작한 이 기관이 지금은 전 세계 87개국 2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23만 명을 넘었어요. 작은 도시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운 셈이죠. 세종학당이 학습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느냐고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 정확히 53.4%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때문이라고요. 옛날에는 사업 때문에 또는 학문 연구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노래의 가사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국 친구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문화 그 자체에 끌려서 언어를 배우는 거죠.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음식이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됐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파리 시내에서, 런던 골목에서 한국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김치를 사 먹는 가정도 많아졌어요. 김치가 면역력에 좋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코로나 시기에 김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이커 교수는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가수와 드라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묻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가수와 드라마는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그 질문 앞에서 학생들은 멈춰섭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콘텐츠가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콘텐츠 뒤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세계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계를 덮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사람들의 외출을 금지할 때 한국은 다른 길을 갔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고 검사소에 줄을 섰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외국 언론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쏟아졌어요. 세계가 본 것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든 뿌리는 훨씬 오래된 것이었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1년 26살의 미국 청년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원래 중국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잠시 거쳐가는 나라였습니다.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3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26살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학자가 됐어요. 그가 가르치던 광주의 중학생들은 손주를 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연구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도대체 한국에 무엇을 본 걸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숙집 어머니의 밥상에서 한국인의 정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문화와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원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선 회복력을 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며 함께 위기를 이겨낸 공동체 정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낯선 일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위기가 오면 서로를 먼저 붙잡아주는 사람,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결국 베이커 교수가 5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하며 발견한 것은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그런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여러 번 무너질 위기를 맞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953년에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나라였습니다. 1997년에는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베이커 교수가 평생 한국을 연구한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여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세계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고요. 1971년 광주에 도착한 26살 미국 청년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반세기 넘게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을 이야기하고 한국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국에 대한 가장 진솔한 평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